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크레딧 전략 담당하고 있는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번 섹터에서는 국내 크레딧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딧은 기준금리를 타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내년도에 제일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점입니다. 10월 달에 저희 국내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죠. 내년도에 뒷부분에서 들으시겠지만 금리를 3번 정도 더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하하는 시기 동안에 크레딧물 역시도 하향 안정화, 스프레드의 하향 안정화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부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크레딧 내년도에 회사채로 캐리 확보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혹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닌 금리 인하다라고 하면 신용 스프레드는 하향 안정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채를 통해서 캐리 확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덜 이제 투자하시는 덜 이제 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최상위 등급을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최상위 등급에서는 공사채가 은행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레벨을 보시면 과거 저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저점이랑 비교해 보시면 은행채보다는 공사채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공사채가 수급적인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 부분이 여전체 A 플러스 등급일 것 같습니다. 여전체 A 플러스 등급의 대표적인 기업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IM캐피탈, 옛날에 이제 DGB 캐피탈이었죠. 이 세 개 회사의 추가적인 신용 스프레드의 더 축소를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왼쪽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한 파란색 선, 회사채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차이는 올해 좀 많이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연한 선을 보시면 여전체는 여전히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간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줄지 못했습니다. 요 격차가 내년도에 조금 더 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체 A 플러스에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올해 여전체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한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PF 때문에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는데, 다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막대가 영업자산 내에서 부동산 PF의 비중, 그리고 점으로 찍어 놓은 부분들이 부동산 PF 내에서 브릿지론 비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PF는 브릿지론이죠. A 플러스 등급의 브릿지론 비중을 보시면 IM캐피탈을 빼고는 다른 A 등급의 캐피탈 서더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 역시도 상대적으로 메리츠캐피탈만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들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여전체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 사이클을 타고 크레딧물도 같이 강세를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장표가 과거의 금리 인하, 저희 나라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국고채 금리와 크레딧 금리의 추이를 쭉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주요 제가 이제 글씨를 적어놓은 포인트들, 카드 사태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령 처리해 놓은 시기들을 다 보시면 국고채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크레딧물 금리도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이벤트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신용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는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국고채 금리와 크레딧물 금리가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패턴들을 보였고, 저희는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왼쪽 그림이 2012년도부터 오른쪽 그림이 왼쪽 그림이 2012년도,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스프레드, 왼쪽이 금리고 오른쪽이 스프레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박스 쳐놓은 구간들을 보시면 과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두 번, 세 번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 추이를 보시면 아래쪽으로 국고채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용 스프레드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스프레드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이제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국고채 금리를 먼저 투자하시죠. 국고채 금리가 어느 정도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크레딧물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러한 스프레드 변동이 나타나고요. 제일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박스 쳐놓은 그림에서 보시면 스프레드가 튀어오릅니다. 금리를 내리는 후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는 튀어오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2015년도 하반기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있었고요. BNK 캐피탈의 부실 채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크레딧 이벤트가 터진다라고 하면 스프레드는 확대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는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12년도 그리고 15년도처럼 국고채 금리와 함께 방향성 같이 가면서 크레딧물 금리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 등급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하향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올해 계속 비우호적이었던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신용 등급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용 등급을 해당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 등급 대비해서 민평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 레벨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 시장에서는 신용 등급을 내려간 것만큼 반영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거 가지고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스프레드와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레딧물 입장에서는 결국엔 내년에도 중요한 거는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발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내년도 발행은 공사채, 은행채는 올해보다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채, 회사채는 올해보다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만기 도래액을 보시면 공사채 늘어나고요. 은행채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전채 줄어들고요. 회사채 줄어듭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사채, 은행채는 증가할 거고 여전채, 회사채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상위 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결국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한전채일 것 같습니다. 올해 생각해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한전채 발행이 없었거든요. 6월 달부터 발행 재개하면서 3분기에 크레딧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줬던 애가 한국전력의 원화채권 발행이었습니다. 올해 만기가 18.7조 원이었거든요. 내년도 한전채 만기 보시면 18.6조 원입니다. 올해랑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전이 얼마나 한국전력이 원화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하느냐 이게 결국엔 내년도의 수급에서도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왼쪽 그림에서 다른 공사들의 만기를 보시면 한전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사들이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하더라도 한전채가 발행을 얼마나 하느냐, 요 순발행을 하느냐, 순상환을 하느냐, 요게 좀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번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전이 올렸죠. 내년도에 가정용 전기요금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한전채 순발행을 급격하게 늘릴 요인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전채 순발행이 급증했던 시기를 보시면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와 맞물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패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순발행 규모 급증할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사채 공급 부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문제는 오른쪽에서 보시면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채권 발행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채 순발행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들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공사채 발행액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회사채 발행액은 내년에 올해보다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금리가 올라가기 전만 보시면 채무상환 자금과 운영자금의 비중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발행되는 목적들을 보시면 70% 이상이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채무상환 자금 비중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 금리가 22년도보다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21년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전히 금리 레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는 차원 목적 발행을 이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등급별로 만기 도래액을 보시면 AAA, AA 플러스, AA까지는 올해보다 늘어요. 그런데 AA 마이너스부터 하위 등급 올해보다 만기 규모가 줄어듭니다. 얘네들 아직까지 금리 레벨을 2021년도까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등급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행을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채 발행은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발행이 준다는 얘기는 크레딧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동산 PF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리스크였고요. 올해도 리스크였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리스크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저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금 크레딧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암덩이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잘 도려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부동산 PF 안정화 대책이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 올해 5월 달에 발표됐던 질서 있는 연착륙 그 정책 이후에 부동산 PF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차 사업성 평가를 했고요. 그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경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장들 지역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 중에 지금까지 경공매 물량으로 처리된 물량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계속 유찰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11월 말에 2차 사업성 평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 회복해요. 근데 지방을 보시면 여전히 부진합니다. 지방에 있는 이러한 부동산 PF 사업장들 중심으로 해서는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 변동성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확대는 우려를 하되 크레딧에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6년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면 확대됐습니다. 채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신용 스프레드 확대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채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달에 당시 2016년도 8월 달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있었고요. 11월 달에는 대우건설 신용등급이 와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부여되었습니다. 크레딧 이벤트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금리를 올리던 시기고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1.0과 2.0은 조금 차이가 있다. 다만 산업별로는 조금 영향은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간에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비우호적인 업황들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업황은
철강 쪽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중요한 섹터별로 주요 이슈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사체를 보시면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24-28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들 부채 계속 늘어난답니다. 줄인다고 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또 늘릴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개별 기업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보시면 지난해 23-27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부채 증감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 규모가 확 올라갑니다. 부동산 금융 관련돼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높아진 이들이 이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발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인데요. 은행들의 펀더멘탈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이자익 안 좋아진다라고 경계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 대출 계속 나가고 있죠. 금리 좀 내려가더라도 이자익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내려가는 것만큼 비이자익이 좀 상쇄하면서 펀더멘탈은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은행들의 자본 비율 규제 대비해서 지금 규제 기준은 뭐냐면 바젤3의 규제 4.5%, 자본보전 완충자본 2.5%, 경기대응 완충자본 1.0%,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1%에서 9%랑 비교한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6%포인트 이상의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또 다른 규제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캐피탈 버퍼라고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더 적립하는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본 비율을 더 쌓아야겠죠. 그 말은 즉슨 주식 입장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을 더 쌓는다는 측면에서 크레딧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년도에 또 정상화되는 규제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정상화될 겁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코로나 때 85%대까지 규제가 완화됐다가 지금은 97.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100%로 내년도에 정상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동성 자산 확보 목적의 은행채 발행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미 이 은행들은 대부분 100%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채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전채 발행 내년에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규제가 또 바뀌어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사들의 레버리지 규제가 지금 9배거든요. 자기 자본의 총자산을 9배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 8배로 강화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급격하게 영업자산을 늘릴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내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전채 순발행 규모 올해보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말은 즉슨 여전채도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시장이 내년도에 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본성 증권입니다. 은행 금융지주들이 지금까지 조건부 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했었죠.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엄청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발행할 거예요. 왜? 일단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가 발행하는 은행 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 보통 5년 콜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첫 번째 콜 데이트 도래하는 물량들은 2020년도에 발행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2020년도 발행량 보시면 금융지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놨어요. 요거 콜데이트 도래하기 때문에 차환 목적의 발행이 이어질 거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콜데이트 도래하는 물량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월별로 꾸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꾸준하게 발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앞에서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건부 자본증권이랑 자본성 증권이랑 같은 성격 아니냐? 그러면 공급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경계감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주와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과 자본성 증권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비율 자체의 규제 비율이 좀 일단 틀리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행 추이, 올해 발행 추이를 보시면 주로 상반기에 은행 금융지주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많고요. 하반기에 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기대감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이러한 자본성 증권에 대한 투자 수요는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크레딧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강성원 연구원이 마지막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